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에서 학습했어요.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크게 세 측면이 있었죠. 좁게 표현하면 물리적 측면,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입니다. 다음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자. 이 어떤 인식의 사고를 복합 개념이다 표현해드렸지요. 다음은 이제 토지와 그인 정착물이 법정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을 만큼은 일치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대표내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했죠? 뭐로 했어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래 표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문적인 관점이고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상의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용어가 구분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드렸는데, 자,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이 두 가지는 종류만 잘 이해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다. 경제적 개념은 경제적 흐름이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 종류만 잘 구분하시고, 법률적 개념은 좀 더 구체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적 개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이제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것인가? 바로 민법이 되겠습니다. 민법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에 온다면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어느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 제99조 제1항입니다. 사실 몇 조 몇 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99조 1항 여기 온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99조 2항 여기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민법에서는 물건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부동산과 동산이다. 그래서 민법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부동산이 되겠죠. 다음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밑에 이제 민법에서는 처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법에서?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도 종종 출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민법상 부동산이란 뭐를 말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살짝 이렇게 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 말한다. OX, X. 잘못된 거지요. 아차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건축물이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어예요. 민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민법상 부동산이란 뭐냐입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민법상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걸 가리켜서 우리 흔히 협의의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같은 의미가 된다. 알 수 있겠죠. 지금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럴 때 협의의 부동산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민법상 부동산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죠.
협의의 부동사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민법상 부동사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자, 토지입니다. 토지예요. 토지는 뭐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토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구체로 또 살펴드릴 겁니다. 지금 일단 오늘 간략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자, 이 부분이 지표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표면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뭐입니까? 지구가 되겠죠? 자,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물론, 지구 내에서 내가 이만큼의 땅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절대 강의 안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부하지 않으시겠죠?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만큼 땅을 가졌다는 이야기. 그럼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야. 이때 토지 소유권은 좀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한없이 위아래로 인정해 주냐?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민법 2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 보세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했으니까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을 어때? 인정해 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 상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한없이 위아래로 소유권 효력을 인정해 주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결국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을 어때?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은 자,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안 하겠다. 결국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이에요. 민법 210조 여기 나면 결국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쉽게 이 생각합시다. 정당한 이익이 있다 없다 이 판단은 사회 통념상 판단하기도 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에 따라서 판단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서 아주 쉬운 예가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건폐율 여기에서 1층 바닥 면적이 결정이 되죠. 근데 용적률 여기서 높이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더라도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거란 이야기야. 조금 나면 옥탑이라도 짓고자 하는 게 우리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주변 건물들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주변 건물들도 당연히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자, 주변에 건물들 한번 보세요. 높이가 다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지요. 그럼 건물들의 높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로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 땅 위로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럼 비행기 지나는데 굉장히 괘씸하다는 이야기요. 왜? 내 땅 위로 지나가면서 내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크게 외쳤어요. 비행기 멈춰! 하고 외쳤어요. 비행기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추잖아요. 그냥 갑니다. 저도요. 지난 월요일 날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이 있어요.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죠. 여기서 국토교통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실무과정 강의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이때 실무과정 강의를 해서 제주도에 갔죠? 제주도 가면서 때 비행기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공무원이 생각하니까 안에서 멈춰!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겠지요. 그래서 비행기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처럼 항공기 통행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항공기 통행 관련된 항공권은 토지 소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의 권리입니까? 국가의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아래로 미채굴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미채굴 광물은 쉽게 이해하세요.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채굴되지 않았죠? 이처럼 내 땅에 금이 묻혀 있다. 그럼 좋아할 이유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요, 학교 갔다 옵니다. 매일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싫죠. 뭐 저러신 날은요, 별도 하나 달아줘요. 가족들은 선물 주죠. 두부.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요, 드라마도 출연합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 그래서 내 땅 밑에 금이 묻혔다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채굴 광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법상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광업법상 광업권에 객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아래로 하나씩만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위로는 항공기 통행 관련 항공권, 아래로는 미채굴 광물이다. 이들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토지 소유권은 현재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거에서 토지는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드렸어요. 다음 정착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착물이 되겠습니다. 정착물인데 항상 물, 이건 뭡니까? 물건이다.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정착물이다. 자, 이는 어떤 이제 정착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착된 물건이다. 그럼 어디에 정착이 됐을 것인가? 어디입니까? 토지에. 그럼 토지에 정착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그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지요. 그래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 이를 우리가 정착물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같은 정착물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데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지현 교수님의 견해가 되겠는데, 교수님 성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옥수나 감자, 이 같은 경작 수확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옥수나 감자, 자, 이 같은 경작 수확물이 있다라는데, 이때 잘 보세요. 옥수나 감자 역시 어때?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토지에 부착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매년마다 경작의 노력을 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랫동안 부착돼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수님께서는 옥수나 감자 등의 경작성은 뭘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산으로. 그러면 이제 매년에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든지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 등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나무,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이다. 일도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죠. 토지에 부착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마다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오랫동안 부착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은 어때? 자, 정착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견해를 잘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험에 이분도 어때? 출제가 좀 되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최근엔 조금 뜸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살펴봅시다. 자, 옥수나 감자 이런 경작 수확물은 뭘로?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 이들은 뭘로?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방경식 교수님의 견해가 되는데 교수께서는 정착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지에 반드시 어때 부착이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에 부착돼 있어야.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또 말을 바꾸고 그랬어요. 토지에 부착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이 하면 무조건 X. 잘못된 것이다.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이다 인정된 물건일 때 교수님께서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으로서 건물이나 담장, 나무 이 같은 걸 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이다. 수목은 이처럼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수목은 다녀왔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이때 수목이다 생각하시고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 가식이라고 했어요. 가식은 임시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잡으세요. 자 지금은 이처럼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어때? 토지에 부착돼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식 임시로 심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곳으로 당연히 옮겨가겠지요. 옮겨가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정착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뭐가 된 겁니까? 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식 중인 수목이다. 다음 판잣집, 비닐하우스, 신문가판대, 공전화 박스, 기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정착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세요. 자, 가식 중인 수목이다. 이는 교수님의 견해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방경식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께서는 자, 토지에 반드시 어때? 부착이 돼 있어야 한다 그랬죠.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이다 인정된 물건은 어때? 물건을 정착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으로서 건물, 담장, 나무 이 같은 걸 들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자, 여기에 토지가 있고, 자, 이 위에 이제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인데, 이때 이 건물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건물을 보자. 이 건물은 당연히 토지한테 부착이 돼 있죠? 돼 있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 견해에 간다면 건물은 어때? 정착물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가 있고, 이 위에 이제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때 우리 담장 2분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담장 역시 토지에 어때? 부착이 돼 있죠? 다음,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담장도 교수님 견해는 어때? 정착물에 해당이 되겠지요.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수목입니다. 수목인데, 수목은 방금 말씀드렸죠.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한다라는 거. 이때 수목 이걸 살펴보잖아요. 수목도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착되어 있지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목도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 견해에 간다면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어때?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다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식 중인 수목이다. 이처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들은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지금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어때? 정착물이잖아요. 이 같은 정착물 다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토지에
일부로서 취급되는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토지와의 독립물이라는 것은 결국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토지와 독립이 돼 있으니까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지금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이 어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다. 그러면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 즉 종속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느냐,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착물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있다. 모두가 어때? 정착물이. 다만 독립물로서 취급이 되느냐, 일부로서 취급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면 저도 이제 컴퓨터에 그렇게 때 숙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일도께서 그림을 다 그려드렸어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생각합시다. 자, A가 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이 건물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A가 이 토지를 B에게 이렇게 양도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B에 팔면 건물도 당연히 B에게 딸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은 우리가 정착물이다 배웠잖아요. 정착물인데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면 건물은 뭡니까? 자,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 이처럼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가셔서 그래서 여기는 땅 사면요, 이 땅에는 건물까지 어때? 당연히 한꺼번에 사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장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A가 토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가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A가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만 이처럼 B에게 양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건물은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이 케이스를 본다면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건물 잘 이해합시다. 건물은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 서로 별개로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어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되는 정착물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건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담장 한번 살펴봅시다. 자, A가 토지도 가지고 있고 이외에 담장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했어요. 양도면 담장은요, 당연히 B에게 어떤 좀 딸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담장은 우리 배웠죠.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토지 어때?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내가 이 땅 사면요, 이 땅에는 담장까지 어때? 한꺼번에 다 사는 셈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담장의 가치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토지에 들어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목입니다.
자, A가 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수목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때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는 당연히 이 수목도 B에게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 수목은 정착물이었죠. 그렇죠? 정착물인데 토지가 어때? 일체서 거리 대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목 역시 어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의 견해에서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에 건물은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겠고, 다음 이제 담장이나 수목 이들은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은 정착물에는 두 가지에 따랐어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라는 게 있고, 다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착물에도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대표되는 독립정착물 뭐가 있습니까? 건물. 배웠죠? 건물. 그리고 담장이나 수목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종속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 이처럼 토지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여기 보세요. 아마 민법 시간에도 자세히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시험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이 있어요. 사실 이때 이 수목의 집단이다, 미분리 과실 이들이 어때?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 이때만큼 어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이 된다. 독립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수목의 집단입니다. 사실 이처럼 여기 수목이 있죠? 또 이처럼 수목의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자체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밑에 명인 방법은 뭘 이야기할 것인가? 아마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나무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홍길동 이렇게 표철을 붙여놨어요. 또 여기 나무 한 그루 딱 심어져 전우치 표철을 붙였네요. 여기에 나무 한 그루 심어졌어요. 임꺽정 표철이 붙어있네요. 또 이런 경우도 되겠죠. 좀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새끼줄로 동여매놓고 홍길동 이렇게 표철을 붙여놨어요. 이런 것들이 내 것임을 알린다는 명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수목의 집단 또는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추고 있을 때, 이때는 토지와의 독립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분리 과실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때? 달려있잖아요. 이들이 미분리 과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잘 봅시다. 자, 잘 보시면 이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다. 미분리 과실이다. 이렇게만 표현한다면 이는 어떻습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목의 집단이다. 미분리 과실이다. 이들이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만큼은 뭐가 됩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 취급되는 독립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수목 이렇게만 표현됩니다. 또는 미분리 과실이다. 이렇게만 표현되면 이는 어때? 자, 수목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이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이때만큼은 뭐가 된다? 토지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역시 판례에 의해서
토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나라에서 토지와의 독립물로 취급되는 대표되는 정착물은 뭐가 있습니까? 건물. 이 이외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다음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 수목의 집단 미불과실, 다음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물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토지와의 독립물로 취급되는 대표 정착물 뭐가 있다? 건물.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좀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정착물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인데, 자, 먼저 건물에 물건이 부착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잡으세요. 이 건물에도 여기에 형광등 설치되어 있지요. 또 문짝 설치되어 있지요. 이처럼 건물에 부착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더란 이야기요. 이걸 떼어냈을 때, 자,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 초래한다. 쉽게 흠생긴다. 흠생긴다. 그럼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이때는 어때? 정착물로 보겠다. 그렇지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이때는 어때? 동산으로 보겠다는 이야기.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건물에 부착되는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이 없더라도 자, 효용적 측면에서, 즉 기능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면 이때는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하세요. 자,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때? 제거한다.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거나 또는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정착물. 그렇지만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뭘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학원 건물에 여기에 형광등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형광등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인간이 짧아가지고 손에 안 닿습니다. 그래서 어때? 지지봉으로 했어요. 자, 여기에 부착된 형광등 이것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요. 자, 형광등만 떼어내면 건물에 흠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그럼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 없이 어때? 제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자, 형광등을 떼어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방해를 받겠지요. 그럼 학원 건물로서 제 효용을 다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못한다? 그럼 이제는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은 초래하지 않지만 어때?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어때? 초래하는 셈이 되겠지요. 그래서 학원 건물에 부착된 형광등 이 자체는 자, 동산입니까? 정착물이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야.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이나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정착물이 되는 것이고, 물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효용적 측면에서도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해야 어때?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정착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주일날 또 교회 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교회에 보면 긴 의자가 있잖아요. 긴 의자. 이것 때 가져가라면 가져가십니까? 안 가져가시겠죠. 왜? 그럼 교회에 맞게 나왔지 내 집에 맞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착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 여기에는 이 책상도요, 학원 용도밖에 나왔겠죠? 따라서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물건을 설치한 후도 거래 당사자와 관계가 되겠는데, 이건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특히 이분이 예, 자, 과거에 출제가 좀 되었고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임대용 부동산이 있어요. 자, 임대용 부동산이다. 그럼 이것은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반 설치할 수도 있겠죠. 다음, 가스터브,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근데 설치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되겠지요. 먼저 임대인이 설치할 수 있고, 다음 어때? 임차인이 설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똑같은 임대용 부동산에 선반을 설치하도 임대인은 무엇 때문에 설치할까요? 바로 임대용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이라서 임대료 더 많이 받기 위한 이야기예요. 반면 임차인은 무엇 때문에 선반 설치합니까? 이용의 목적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의 가치 증진의 목적으로 설치된 선반은 어때? 정착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임대용 부동산의 이용의 목적으로 설치된 선반은 어때? 동산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동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임대용 부동산에 임대인이 설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 다음, 임차인이 설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 용어 정리합시다. 자, 보세요.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임대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이용의 목적으로 설치한 선반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바로 임차인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차인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 정착물이다. 이 표현이 들어서 혼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임차인 정착물은 임대용 부동산에 누가? 임차인이 어떤 목적? 이용의 목적으로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들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돼. 물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동산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 정착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임차인에게 있죠. 그래서 임차인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우리 아주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전셋집에 세 들어갑니다. 그럼 전셋집은 당연히 임대용 부동산이 되겠죠. 나는 세 들어가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내가 전셋집에서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커튼, 블라인드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설치된 커튼, 블라인드는 다 어디 갑니까? 임차인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하튼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설치된 커튼, 블라인드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임차인에게 있다. 그래서 임차인, 임대차가 만료되면요,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 내가 설치한 커튼, 블라인드 놔두고 가는 겁니까? 떼갈 수 있는 겁니까? 떼갈 수 있지요. 예,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어때? 동산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종종 또 출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잘 기억합시다. 자,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다. 원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제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이분 잘 기다렸죠. 자,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정착물에 대해서 살펴드렸어요. 그래서 정착물의 의의,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정착물의 종류, 다음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착물 여기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서 말씀드린 거였죠.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게 바로 이제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동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 소유권에서 오늘 말씀드렸고, 정착물에 대해서는 우리 학자들의 견해, 정착물의 종류, 동산과 정착물 구분 방법,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자, 민법상 물거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동산이지요. 부동산은 어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다음 동산은 이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되겠지요. 이게 민법에서 규정의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정착물의 가장 대표된 예가 되는 게 뭡니까? 건물이지요. 그럼 자 보세요. 토지, 건물, 이 같은 부동산도요.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이걸 우리가 공시한다, 이렇게 해요. 공시한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도 공시를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우리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그동안 몇 바지 이래가지고 건물 하나 샀어요. 사니까 어때? 기분이 어때? 재지기 좋은 거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외쳤습니다. 이건 내 거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다 지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맞아, 네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아니죠. 저 새끼 미쳤구나. 이래 할 거예요. 그렇죠? 또한 토지나 건물, 이 어떤 부동산은 들고 다니면서 내 것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토지나 건물, 이 어떤 부동산은요, 저는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동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때? 연필 또는 볼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는 민법에 의하면 당연히 동산이죠. 그렇죠? 그럼 여하튼 동산도요,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공시를 하실까? 자, 보세요. 내가 연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사람에게 옆사람 이야기했어요. 아, 이건 내 거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옆사람이 뭐랍니까? 맞죠, 네 거야.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산, 이 같은 경우에는 점유 또는 점유의 이전이다. 이게 이제 공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모두가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공시하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산은 점유 또는 점유 이전이죠. 다음 토지나 건물, 부동산 어때?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는 민법에 의하면, 민법만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지요. 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니까 민법에 의하면 뭡니까? 동산. 그럼 권리의 공시 방법이 뭐가 됩니까? 점유. 그렇죠? 그렇지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이다. 이것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개별 법률 명칭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법률에서 자동차 때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등록증 발급받는 거예요. 내 것을 알리는 거겠지요. 그래서 자동차는 등록이라는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선박입니다. 선박도 민법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잖아요. 어디 합니까? 동산. 그럼 당연히 권리의 공시 방법은 점유 또는 점유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선박법, 선박등기법 이런 개별 법률에 의해서 선박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톤수에 따라서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20톤 이상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선박 이 같은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공장재단이에요. 공장재단이다 하는데 사실 이때 이제 재단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 이분도 중개사 법령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재단은 일체로 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공장재단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요. 자, 이제 지금 공장 부지가 있어요. 이 공장 부지가 있는데 이 공장 부지에 이 어떤 공장 건물도 있고요. 공장 건물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설비도 있겠죠. 그다음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뭐 등등 산업재산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장에 또 이 같은 창고도 있겠죠. 그렇죠? 밑에 이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창고, 기계설비, 산업재산권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재단입니다. 재단은 일체로 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공장재단이다. 이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공장이 여기는 땅만 가지고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대출하는데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장 건물이다. 그다음 기계설비, 산업재산권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면서 대출 받는다면 대출해서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산업 활성화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우는 재단이란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어떤 공장재단도요. 재단도 민법에 하면 어떤 이제 동산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공장재단도 개별 법률에서 등기라는 권리 공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민법 여기에 온다면 왜냐면 동산 또는 동산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이에요. 그렇지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록의 권리의 공시를 채택을 하더라.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범과 유사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준부동산이다.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서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항공기, 그다음 건설기계,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부동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으로서 말씀드렸죠. 이럴 때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같은 의미라 그랬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말씀드렸어요. 자,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나 동산 등으로 구성된 일체 집단이더라.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범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준부동산이다. 편하죠? 또는 법률적으로 준한다 이 말할 때 의지한다 같은 표현이어서 의제부동산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 한다. 여기는 자동차라든지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전, 업권 등이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부분이죠.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것도 어디 합니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럴 때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죠.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준부동산은요. 자, 민법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 겁니까? 아니에요. 준부동산은요. 민법에 하면 동산이나 동산으로 구성된 일체 집단이에요.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권리의 공시 방법이 유사하다. 이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다. 자, 다시 한번 구분합시다. 여기 보세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럴 때 민법에서 인정해주는 부동산이죠. 그러면 준부동산은요. 준부동산은 개별 법률에서 부동산에 어때?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 즉,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하니까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이걸 가서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협의의 부동산, 즉,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여기 뭘까지 포함한 개념입니까?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런 민법 관련되어 있지요. 다음, 준부동산은 개별 법률 관련이 되어 있다. 모두가 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는 바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할 때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 된다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바로 여기 있는 이제 법률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다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토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토지, 건물은 정착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바로 이제 법률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여기 보세요. 준부동산은요. 준부동산은 자,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될까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될까요? 광의의 부동산. 여기 포함되겠죠? 자,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 준부동산은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세 가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관이다. 이들은 모두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있죠?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통해서 간단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봅시다. 자, 기본서 14페이지 보세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1절 부동산의 개념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하단에 1번 챕터입니다. 자,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다. 결국 법률적 개념이 되겠지요.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우측 먼저 봅시다. 자,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는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여기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의 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해서 좌측 뭐라고 합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라 표현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 15페이지 보시면 자, 상단에 양호를 1번. 자,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 민법상의 부동산은 어때?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이게 뭡니까? 협의의 부동산이다 생각하시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쭉 내려옵시다. 쭉 내리시면 하단에 동그라미 4번. 4번 밑에서 두 번째 끝부분 보세요. 밑에 두 번째 끝부분 보시면 자, 토지 정착물에는 자, 그것이 법률적으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건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배웠죠. 정착물에도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있다. 배웠잖아요. 이와 관련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기억번 건물이지요. 건물은 토지와의 독립물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니은번에 A번 보세요. A번 임목입니다. 두 번째 줄.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이다.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어때? 토지와의 독립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B번 수목이지요. 수목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자, 수목의 집단으로서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범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다. 다음 C번 보세요. 미분류 과실. 첫 번째 끝부분 명인 방법을 갖춘 때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할 수 있다. 결국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이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하나는 뭐가 됩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다음
B번입니다. 농작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배웠어요.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 역시 토지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 잘 기다렸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 소유권 보존되게 된 임목, 다음 수목의 또는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류 과실이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 그리고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토지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세요. 예, 기억번.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2번 물건의 성격. 디귿번 당사자의 의도. 1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이를 통해서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구별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예, 이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봅시다. 아래 보시면 자, OX 지문입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자,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볼 필요 없네요. 자, 우리 교수님이 견해한다면 정착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했잖아요. 그럼 지문에 부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표현이 된다. 정착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 X. 자, 2번 봅시다. 토지에 정착됐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자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뒷집은 잘못되어 있죠. 자, 보세요. 매년에 경작의 노력을 요하자는 나무, 다년생 식물, 자연 식생, 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은 토지에 물이 내리고 있죠? 부착은 돼 있어. 그렇지만 매년마다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착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교수님이 견해되면 이들은 뭘로 보겠다? 정착물. 정착물. 그래서 지문에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죠. 정착물로 간주된다. 보시고 뒷짐이 통째로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3번. 자,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아니죠. 대표로 건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정착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번도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 자, OX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모두가 어때? 잘못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예요. 양골 2번. 자,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는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이 되겠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자, 3번. 첫 번째를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자, 이제 기억번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자, 2번 선박, 디귿번 공장재단, 1번 광업재단.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10번 예, 업권 모두가 예, 준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OX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위치, 환경,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자, 잘못됐으면 알 수 있겠지요. 자, 지문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이 세 가지는 자,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이 되겠지요. 그리고 위치, 환경, 이 두 가지는 법률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 즉, 물리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어서 1번은 끊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여기까지는 경제적 개념. 위치, 환경, 여기까지는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 되겠지요. 다음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이는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X. 2번, 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 즉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 즉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뭐에 대해서 설명해요? 준부동산이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살펴드렸고, 다음 2번 챕터입니다. 자, 2번 챕터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다. 결국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 이건 종류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지요. 1번 생산 요소, 2번 자본, 다음 페이지 3번 소비재, 상품, 그리고 4번 자산이다. 지금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이들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종류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챕터입니다. 자,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다. 이건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즉 물리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종류만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양고리 1번 자연, 양고리 2번 위치, 양고리 3번 공간, 양고리 4번 환경. 이처럼 자연, 자, 공간, 위치, 환경,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즉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종류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페이지 하단 한번 봐보세요. 자, 21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1번입니다.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 1번 보세요. 기억번.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것을 다루죠.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말한다. 결국 토지와 그 정착물이 법적으로 서로 달린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어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때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우리 용어 정리해드렸지요. 이는 부동산 활동상의 관점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이제 박스의 맨 아랫부분이 되겠지요. 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이다. 지금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뭐라 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는 학문적인 관점이었지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구분이 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OX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 자,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다양한 측면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때? 복합 개념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지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표현에서 그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다음 2번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법률을 포함하는 자, 복합 개념이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배우셔야 될 거예요. 자, 부동산 관리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서 복합 개념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해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3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건물은 토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죠.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뭐라 합니까? 복합 부동산이란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경우가 대표는 얘가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봅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의 부동산, 즉 준부동산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잘못되어 있죠.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죠. 여기에 준부동산을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즉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지문에 복합 부동산 잘못된 표현이 되겠지요. 4번은 X. 그리고 1번, 2번, 3번은 맞는 문장인데 4번은 잘못된 문장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동산 개념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의 개념 여기까지는 다 살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3시간 학습했는데 제가 자, PPT 자료 통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설명 내용을 어때? 교재 통해서 또 어때? 복습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OX 지문도 살펴드렸습니다. 제가 교재 표시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눈에 익히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꼭 좀 복습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